지금 우리 쓰러져가는 보수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우리 조 박사님, 또 북한 인권 문제, 저도 뭐 NGO 4개 지금 뭐 여러 직책으로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만, 북한 인권 문제에도 우리 조 박사가 많이 기여를 하셨고, 또 오랜만에 우리 외교부 동료이자 또 우리 국제통상법에서 독보적인 존재를 가진 최원목 교수님 뵙게 돼서 반갑고, 오늘 최 교수가 저에게 좀 얘기해 줬으면 하는 거는, 요즘 국제법의 어떤 면에서 위기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엔 국제법의 위기 이전에 국제질서의 위기인 것 같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제 1990년대 초반에 소련이 망하면서 탈냉전 시대가 시작이 됐고, 그것이 잘 나가다가 제가 보기엔 2001년에 두 개의 큰 탈냉전 시대를 흔드는 두 개의 기초가 된 사건이 벌어집니다. 하나가 중국의 WTO 가입이고, 또 하나가 9.11 테러 사건입니다. 이게 제가 보기에는 미국이 사실은 탈냉전 시대의 유일 초강대국으로 얻었던 그 패권을 그냥 날려버리는 단초를 제공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잘 기억을 하시겠습니다만, 저희가 OECD 가입할 때 거의 우리 경제 주권이라고 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OECD 회원국에 따른 어떤 국제사회에 대한 개방 의무를 우리가 떠안고 했고, 그것이 사실은 1997, 8년 아시아 금융위기 때 한국이 대응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던 이유 가운데 저는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역으로 중국에 적용을 해보면, 미국이 중국이 WTO에 가입하면 경제가 발전할 것이고, 경제가 발전하면 민주화가 되고, 그렇게 되면 미국이 이끌고 있는 자유주의 국제 질서에 중국도 따라올 것이다. 즉 리스폰서블 스테이크홀더가 될 것이다. 라는 아주 안이한 그러한 사고에 젖어서 WTO 가입을 아무런 그 조건 없이, 사실은 중국의 경제를 개방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그 조치들을 그때 저는 했어야 했다고 봅니다. 그걸 안 했기 때문에 중국이 굉장히 나쁜 이 관행을 통해서 미국과의 여러 가지 경제력, 기술력의 격차를 줄이는데 뭐 엄청나게 미국이 방심을 한 거죠. 그리고 또 다른 한 사건은 911이었는데, 그 911 자체가 사실 미국 입장에서는 미국이 1776년 건국 이후에 미국 본토가 공격당한 첫 번째 사례입니다. 그것도 정치의 중심지인 워싱턴과 경제의 중심지인 뉴욕 월가를 때렸는데, 다행인 것은 그때 비행기 한 대는 승객들이 과감히 저항을 하면서 그 비행기가 제가 보기에는 백악관과 미국 의회를 때릴 비행기였는데, 그게 펜실바니아에서 추락을 했죠. 그래서 거기까지는 가지는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미국이 그러한 소위 미국 본토 공격을 받았다는 거에 쇼크를 받아가지고 제대로 된 어떤 지정학적, 국제정치적인 판단을 잘못했고, 그래서 아프간과 이라크에 개입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한 20년 전쟁으로 이어졌고, 그것이 하루에 3억 불씩 전비를 썼습니다. 미국이. 그런 상황에서 이 미국의 새로운, 그러니까 미국 제조업이 공동화된 건 2000년대입니다. 그전에는 미국의 제조업은 어느 정도 유지를 하고 있었는데, WTO 가입하면서 잃어버렸고, 또 미국 자체가 또 금융자본주의로 너무 내다르면서 결국은 2008년 세계 금융위기, 그것으로 치달아서 결국 미국의
경제력을 좀 먹었죠.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서 사실 지금 세계 경제가 보면은 우리 최 교수님이 뭐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어떤 면에서 보면 2008년 세계 금융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쏟아부은 정부가 쏟아놓은 돈들이 아직까지도 회수가 안 됐고, 그것이 2020년에 코로나19 그리고 제가 보기엔 이번에 이란 전쟁 하면서 계속 채무가 쌓이고 유동성은 늘어나고 그렇게 되니까 세계 경제가 저는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것이 아닌가. 뭐 한국도 지금 보면은 뭐 엄청난 속도로 채무가 모든 경제 주체에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가, 기업, 그리고 가정 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결국은 제가 보기에는 국제사회의 경제사회적인 여건을 변화시켰고, 그것이 미국의 정치를 변화시켰고, 유럽의 정치를 변화시켰고, 일본의 정치를 변화시키면서 냉전 시대와 탈냉전 시대, 한마디로 얘기해서 전후 질서를 흔드는 그런 요인이 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2010년대 후반부터를 포스트 탈냉전 시대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 질서의 내용은 아직 모릅니다. 굉장히 유동적으로 흘러가고 있고, 그 향배는 제가 보기엔 미중 전략 경쟁이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서구의 경제가 과연 미국 제외하고는 지금 뭐 거의 전부 슬럼프 상태인데 어느 정도 회복될 것이냐, 글로벌 사우스의 영향력은 어디까지 증진될 것이냐, 이런 변수들에 의해서 정해질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혼돈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포스트 탈냉전 시대에 두 가지 아주 극명한 사건이 뭐였냐면, 하나는 2021년 8월에 미국이 아프간에서 철군을 합니다. 그때 카불에서 철수하는 모습을 TV로 보면서 어디서 많이 본 것 같다, 제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바로 1975년 월남 패망 당시에 미국이 거기서 탈출하는 그런 뭐 거의 같은 데자비가 일어났는데, 그걸 아주 철수를 하더라도 이 질서 있게 한 게 아니고 아주 서둘러서 결국은 그게 트럼프 1기 때 트럼프가 합의해 놓은 걸 바이든 대통령이 그대로 실행한 겁니다. 근데 그게 결국은 어떤 적을 줬냐면, 중국이나 러시아나 상당히 미국이 기울고 있다, 미국 쇠퇴론에 상당한 결정적인 이미지를 제공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그 이어서 2022년 2월에 우크라이나를 러시아가 침공을 하고, 사실 우크라이나는 굉장히 유럽에서 큰 나라입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이 소련이 해체되면서 우크라이나에 있는 핵무기를 빼낼 때 부다페스트 의정서를 통해서 미국, 영국,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안전을 보장한 그런 사례입니다. 그런데 그 당사자인 러시아가 국제법과 유엔 헌장과 그러한 특별한, 또 그 사이에 이제 민스크 협정이라 갖고 두 개의 이 협정이 있습니다. 그걸 완전히 깡그리 무시하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두 개의 사건이 결국은 뭐냐, 이제 시대의 전환점에 섰다라는 걸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극명하게 얘기를 해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유엔과 다자주의의, 또는 어떤 면에서 보면 국제질서의 위기에 대해서 좀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제일 큰 화두가, 저는 그럼 포스트 탈냉전 시대는 어떻게 이게
진행이 될 것이냐라는 데서부터 출발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발표자료 첫 페이지에 혼돈의 포스트-탈렌계 시대에 대해서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쭉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일 초강대국 미국이 이제는 더 이상 이 유일 초강대국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재미있는 건요, 미국의 세계 경제에 있어서의 비중은 1980년대 이후에 거의 변함이 없습니다. 세계 경제의 대강 25% 정도를 그 전후를 왔다 갔다 하면서 옵니다. 근데 달라진 건 뭐냐? 중국이 부상하면서 중국의 쉐어가 엄청나게 늘어난 겁니다. 중국이 2000년 밀레니엄 초기에 세계 6위의 경제력이었습니다. 근데 10년 만에 WTO 가입하면서 세계화의 이점을 제가 보기엔 한 200% 활용한 국가가 중국이 아닌가. 그러면서 2010년에 세계 2위, 감사합니다. 중국이 세계 2위로 일본을 제치고 이제 올라섭니다. 지금 따져보면 2026년이니까 거의 15년 지났습니다만 중국의 GDP가 일본 GDP의 4배 정도 됩니다. 얼마만큼 중국이 빠르게 또 크게 성장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기본적으로 미국이 만들고 유지해왔던 자유주의 국제 질서 자체가 흔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미국이 바뀌게 된 겁니다. 미국이 그동안은 일종의 패권 국가로서 이 국제 공공재를 거의 공짜로 제공을 했습니다. 그 공짜로 제공한 것을 가지고 제일 향유한 것은 물론 동맹국이 제일 크게 향유했습니다만 중국과 다른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 뭐 인도라든지 브라질이라든지 뭐 전부 미국이 제공하는 국제공공재에 의존을 해왔습니다. 다만은 더 이상 미국도 이제 안 하겠다. 그건 왜 그러냐면 미국의 양극화 현상이 엄청나게 심해졌습니다. 제가 차관을 할 때가 2008년부터 10년까지였는데 그때 랜드 연구소 이사장이 와서 제가 만나고 이제 한국에서는 미국의 양극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냥 재밌는 얘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옛날에는 공화당과 민주당이 서로 지향하는 가치나 이념이나 이거에 따라서 논쟁을 하지만 서로 자리를 회피하지는 않았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돼 있냐? 2010년 당시 얘기입니다. 근데 그 당시 얘기는 뭐냐면 이제는 공화당 사람들은 공화당 사람들끼리 살고 민주당 사람들은 민주당끼리 살고 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하고 같네요. 똑같네요. 똑같아요, 우리하고 지금. 굉장히 위험한 현상이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미국의 거버넌스에 영향을 줄 거다라고 그때 얘기했어요. 그러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에 이제 나온 거 아닙니까? 그거를 이렇게 브루잉한 게 그때서부터입니다. 벌써 이미 미국 사회가. 그러면서 이제 미국의 중산층이 몰락을 하는데, 1980년대 이후에, 미국 노동자들의 실질 임금은 거의 안 늘어났습니다. 대신에, 이 플랫폼 기업이나 뭐 이런 거를 통해서 미국 이 부자들의 이 자산 비율이 뭐 엄청나게 증가를 합니다. 그래갖고 이 월스트리트에서 뭐 99대 1, 뭐 이런 식으로 거기에 대한 이제 반발이 일어나고 그게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마가 포퓰리즘 이런 거에 힘을 실어준 것이 아닌가.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은 공화당이나 민주당이나 이 미국의 정치 엘리트들이 사실은 많이 부패했습니다. 그리고 많이
어떤 정치 이념과 가치를 실현하는 데서 멀어진 거고, 거기에 대중이 실망을 했고, 그게 트럼피즘에 힘을 실어준 것이 아닌가. 그러면서 이제 미국이 결국은 이제는 미국부터 먼저 살아야겠다. 그게 트럼프 일기였고, 저는 바이든 정부도 트럼프 일기의 동맹 경시를 좀 수정하고 뭐 이렇게 했지만 기본적으로는 세련된 마가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동맹과 함께 마가를 하겠다는 것이었지 마가를 버린 적은 없고, 그만큼 미국 자체가 마가라는 것이 어떤 올해가 이제 미국 건국 25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만은 다시 한번 오버홀하지 않으면 미국이 안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나온 어떤 몸부림이 아닌가. 그리고 그것이 미중 관계에도 영향을 미쳐서 중국 시진핑 지금 5세대 그 지도자입니다만 시진핑 머릿속에는 미국은 기울고 있다라는 생각이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몽이라는 하나의 그 아메리칸 드림 대신에 차이니즈 드림이죠. 이걸 내서 2049년 이 두 개의 100주년이라고 그러고 2021년에는 중진국, 2049년에는 선진국이 되겠다, 사회주의 선진 강대국이 되겠다라고 해서 지금 몰아붙이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탈량전 시대 미국이 유일 초강국으로 군림하던 단급 구조의 국제 질서는 이제 사라졌고, 중국의 대두, 그리고 글로벌 사우스의 대두, 이런 것들이 결국은 국제사회를 뭐 다극화 구조로 그렇지만 미국이 여전히 우위에 있는 다극화 구조로 만들어가는 게 아닌가. 저는 그걸 중층적 다극화라고 하는데, 분야별로 메이저 플레이어들이 분산돼서 존재하는 멀티레이어 멀티폴라 월드가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서 결국은 강대국 정치가 그레이트 파워 폴리틱스가 국제 정치에 부활을 하게 되고, 지금 중국이나 러시아나 다 미국이 주도하는 자유주의 국제 질서의 수정주의 세력으로 도전하면서 나름의 자기들의 세력군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한국의 입장에서는 정말로 어려운, 제가 보기엔 오히려 건국 이후에 대한민국이 처한 국제환경 가운데 가장 어려운 상황이 지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자유주의 국제 질서의 가장 핵심은 저는 룰스 베이스드 오더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게 이제 무너지기 시작한 거죠. 미국도 뭐 특히 무력 사용에 있어서는 거의 유엔 헌장이나 관습국제법을 지금 뭐 지키지 않고, 뭐 마두로 체포 작전이라든지 이번에 이란 전쟁이라든지, 뭐 러시아가 원래 이제 우크라이나 침략 때 그것을 보여줬습니다만,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럴 개연성이 굉장히 높아진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저 개인적으로 이제 미중 전략 경쟁의 추이를 볼 때 미국의 적은 미국이고 중국의 적은 중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이 어떻게 해서 중국이 바뀌거나 또 중국이 어떻게 해서 미국이 바뀌거나, 그러한 요소보다는 미국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잘 살려서 미국의 힘을 회복하느냐, 중국이 고도 성장을 하는 가운데 거기에서 생긴 폐해를 잘 극복해가지고 이 중국이 목표하고 있는 중국몽을 이루느냐, 이 두 가지 요소에 의해서 이 혼돈의 포스트 탈냉전 시대는 그 향방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미국 경우에는 역시 양극화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 그리고 기존의 정치 에스타블리시먼트가 어떻게 개혁을 할 것이냐, 저는 거기에 많이 달려있다고 보고, 중국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사회 경제 문제가 많습니다.
중국의 두 얼굴이라고, 중국 경제의 두 얼굴인데, 저는 매크로 이코노미는 굉장히 나쁘고 마이크로 이코노미는 상당히 좋고, 미국과 대비했을 때. 그래서 어느 한쪽만을 보면 중국이 낫다, 또 미국이 낫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좀 그걸 양쪽을 다 봐가면서 중국의 약점과 강점 이런 것들을 잘 봐가면서 대처를 해야지 되고, 중국의 약점만을 보게 되면은 피크 차이나론이 나오는 거고, 중국의 강점만 보게 되면 곧 중국이 미국을 추월하고 중국이 이 동아시아를 지배할 것이다라는 어떤 비관론에 빠지게 됩니다. 저는 그 어느 쪽도 아직은 미정이고 다 양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잘 대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포스트 탈렌저 시대의 주 특징을 보면 초불확실성의 시대입니다. 한마디로 확실한 건 불확실성 뿐입니다. 예측 가능성이 없다 보니까 사실 이 규범에 기반한 국제 질서라는 것은 규범을 만들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예측 가능성, predictability가 중요한데, 그게 이제 담보되지 않는 세상에 접어든 거죠. 그래서 이제 어려움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초변동성입니다. 변화의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졌습니다. 그게 결국은 뭐냐면, 요즘 이제 4차 산업혁명에 의해서 AI가 대두되고, 퀀텀 컴퓨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결국은 과거의 정보의 유통량의 수천 배, 수만 배의 정보 유통을 가능하게 하고, 그것이 결국은 국제사회의 변동성을 엄청나게 증가시키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오늘의 규범이 내일의 규범, 모레의 규범으로 계속 갈지에 대해서 예측하기가 참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사실 이란 전쟁은 전 설마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한다는 게 뻔히 보이는 상황인데도 했거든요. 근데 이러한 일들이 결국은 미국이 마두로 체포 작전에서 너무 성공을 했기 때문에 이란도 비슷한 연장선상에서 오판을 한 것이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만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변동성은 과거 10년 20세기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초변동성의 그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 이 점을 우리가 늘 염두에 둬야 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초연결성입니다. 다양한 주체와 분야와 지역 간에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같이 대외 의존도가 높고 커넥티비티 면에서 굉장히 높은 나라들의 경우에는 장점도 있고 단점이 있어요. 장점은 뭐냐면 승수 효과가 큽니다. 커넥티비티가 늘어날수록 현대사회에서 경제사회적으로 이 어떤 일을 도모해 나가는데 그게 장점으로 작용합니다만, 단점은 또 뭐냐? 한국처럼 또 멀너너빌리티, 취약성이 높은 나라는 어느 것에도 걸려가지고 이 취약성이 노출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네 번째 굉장히 폴리크라이시스가 많아집니다. 그래서 전혀 예측하지 못한 블랙스완이라든지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하지만 막지 못하는 그레이 라이노와 같은 다양한 위기가 수시로 빈발하는 그런 시대로 우리가 접어드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이제 포스트 탈냉전 시대의 그 혼돈을 전제로 해서 그 혼돈의 주된 배경은 냉전 시대와 탈냉전 시대 국제 질서를 지배했던 자유주의 국제 질서가 기반이 침하되는 데 기인을 합니다.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그 기반이 침하된다고 보는데, 첫째는 구심력이 약화되는 겁니다. 질서라는 것은 질서를 이끄는 행위자들이 그것을 어느 면에서는 코스트를 부담해 가면서
질서를 유지해서 질서 유지에 이익을 향유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그 자유주의 국제 질서를 이끌어가는 구심력, 그건 결국은 서방이었죠. 그 서방이 약화되는 겁니다. 그 제일 첫 번째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미국이 전후 질서를 만들고 80년간 유지해 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비용은 이제 더 이상 미국이 부담하지 못하겠다. 그것의 결정적인 이 슬로건이 망합니다. 그리고 미국이 심지어는 단순히 유지를 안 하는 정도에서 더 나아가 질서 자체를 흔들고 있는 겁니다. 바나나 운하라든지 그린랜드라든지 또는 캐나다에 대해서 51번째 주로 하겠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전엔 뭐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더군다나 그게 미국의 입에서 그러한 주장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 자유주의 국제 질서에는 엄청난 타격인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 자유주의 국제 질서를 미국이 유지하는데 커다란 전략적 자산이 있는 게 동맹이었습니다. 동맹체제. 미국은 약 70여 개국과 동맹과 이 파트너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미국 자체가 경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이란 전쟁 둘러싸고 미국하고 유럽하고 나토의 싸움을 보면 정말 이거는 과연 대서양 동맹이 유지될 것인가라는 의문을 던질 정도로 문제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란 전쟁 미국 한마디 상의 안 하고 유럽과 한마디 상의 안 하고 전쟁을 일으켰고, 그러다 보니까 스페인, 영국, 독일 다 터키, 미국 항공기의 기지 사용을 불허했지 않습니까? 그 전쟁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미국은 엄청난 불리함을 안고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 미국이 자유주의 국제 질서를 더 이상 유지하지 않고 또 한편에 있어서는 일부는 파괴를 하는 그런 행위의 결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미국이 나토를 탈퇴하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미국이 탈퇴하느냐 안 하느냐가 문제가 아니고요. 미국이 나토상의 의무를 이행할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입니다. 저는 의지는 없어질 거라고 봅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이 계속된다면. 그걸 그대로 동아시아에 적용한다면 한국과 일본도 비슷한 상황에 놓일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한미동맹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한미동맹 그대로 놔둡니다. 그렇지만 한반도 유사시나 뭐 대만 유사시에 미국이 과연 한국에 대해서 얼마만큼 안보 공약을 이행할 것이냐, 그런 의지의 문제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특히 트럼프 2기에서는 그것이 크레디빌리티가 떨어지는 그런 상황으로 온 것이 아닌가 하는 참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미국이 더 이상 국제 공공재 공급을 안 하는 킨들버거 함정이 이제 현실화하기 시작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의 대응을 보면 전혀 미국 같지 않은 대응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요, 제가 해양법 성안하는데도 참여를 했습니다. 유엔 해양법 회담을 만들 때 미국이 가장 역점을 뒀던 게 뭐냐면 해협의 통항권 확보였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통과통항제도, 트랜짓 패시지 레짐인데, 물론 이란은 여기에 미국도 가입을 안 했기 때문에 그 자체가 협약은 구속력이 없지만, 저는 통과통항제도는 해양법 협약이 90년대 중반에 발효를 했습니다만 거의 한 30년 지났습니다. 거의 관습법화됐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고 거기서 통행 응료를 거두겠다는 것은 이거는 국제법의 근간을 흔드는 겁니다. 세계에는 지금 호르무즈 해협 같은 국제 해협이 113개 있습니다. 이 113개에 대해서 연합국들이 이란이 하는 것처럼 하게 되면 통상국가 한국은 전혀 설 자리가 없습니다. 네. 동남아의 말라카 해협이라든지
또 운하가 두 개, 스웨즈하고 파나마 운하 있지 않습니까? 비슷한 식으로 이런 연안국들이 행태를 벌이게 되면 한국은 정말로 지금 이란이 얘기하고 있는 건 석유 1배럴당 1불입니다. 그렇게 되면 대개 탱크 하나에 200만 배럴 싣고 옵니다. 그럼 200만 불입니다. 그럼 석유 가격이 한 10% 영향을 준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해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미국이 막아줬는데, 이제는 미국 자체가, 우리가 대신 그걸 거둬야겠다. 이런 말까지 나올 정도로 이 세상이 업사이드 다운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중요한 미국의 패권 유지 전략의 파트너였던 유럽과 일본이 힘이 빠졌습니다. 유럽은 뭐 지금 다행인 건 어젠가 그제 한거리 선거에서 오르반이 이제 16년 독재하다가 이제 물러났습니다. 저는 이거는 우리 언론은 뭐 그렇게 주목하지 않습니다만 굉장히 유럽의 미래에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유럽 내에 퍼지고 있는 아주 극우파들을 좀 견제하는 그러한 효과가 있을 것이고, EU가 좀 더 응집력을 갖게 될 것 같고요. 또 우크라이나 전쟁 수행하는 데도 도움을 많이 줄 겁니다. 그래서 좀 나아지지만 사실은 유럽 통합은 거의 후퇴하고 있습니다. 영국이 브렉시트에 의해서 빠져나갔고, 그리고 유럽은 굉장히 분열되어 있습니다. 북구, 동구, 남구, 서구, 이 네 개 가운데 북구하고 서구는 상당히 잘 살고 민주적이고 한데 비해서 동구나 남부는 경제가 안 좋습니다. 최근 뭐 스페인하고 그리스가 좀 좋아졌다고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재정비 없는, 그리고 뭐 산업이 별로 없고 농업 위주의, 관광 위주의 국가들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격차로 유럽 통합이 굉장히 더 이상 진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스트 스트리트 조약에서 굉장히 진전을 봤습니다. 그 뒤에 진전이 없고, 제일 큰 문제는 아마 재정 문제일 겁니다. 왜냐하면 유로를 만들면서 이 화폐와 재정이 같이 가야지 되는데, 화폐는 유로로 통일을 하고 재정은 각국에 맡겨놨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억제하기 위해서 재정 적자 비율을 몇 %로 제한해놨습니다만, 그걸 사기친 게 픽스, 그리스하고 스페인, 이탈리 이런 나라들이 좀 사기를 쳤다가 옛날에 유로 위기가 왔던 이유가 그런 건데, 그런 것들이 결국 유럽의 상당히 어려운 점을 얘기하고요. 유럽 경제가 아주 안 좋습니다.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2010년에 미국과 EU의 GDP는 EU가 조금 많았습니다. 지금은요, 유럽 전체가 미국의 70%밖에 안 됩니다. 그만큼 유럽 경제는 정체를 거듭했고 미국은 커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럽이 지금 그런 상태고, 일본이 30년 하면서요, 제가 유엔에서 일하던 게 1996에서 98년, 그리고 2003, 4년 두 번을 제가 근무했는데, 첫 번째 근무할 때는요 13%까지 유엔 분담금을 냈습니다. 일본이 세계 2위입니다. 그리고 세계 제1의 5대 공급 국가였습니다. 지금은요 완전히 떨어집니다. 곧 세계 5위 됩니다. 일본이. 인도가 독일하고 일본을 오래 제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베노믹스에서 저는 절반의 성공은 거뒀다고 보고, 아베 이전의 일본 경제보다는 많이 나아졌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5조 달러가 안 되지 않습니까? GDP가. 그 정도로 일본 경제가 지금 겨우 버티는 게 소부장으로 지금 버티고 있고, 그래서 일본의 이 서점에 나오는 책 가운데 재밌는 책이 이
기울어져가는 국가에서 어떻게 잘 살까? 그런 책도 나옵니다. 자조적인 그건데요. 그렇게 뭐 돈 많이 벌어서 무슨 의미가 있느냐. 삶의 질과 삶의 의미를 찾는 게 더 중요하지 않느냐라는 식의 그런 서적들이 나오는데 그게 일본의 현상을 지금 얘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G7이 60%였습니다. 2000년대. 지금 40%입니다. GDP 비율이 세계 경제에서. 그만큼 서방의 힘이 빠진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민주주의와 세계화가 퇴조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퇴조하기 시작한 건 2000년대 중반부터입니다. 프리덤 하우스나 이런 데서 조사한 프리덤 인덱스 이런 거 보면은 2000년대 중반부터 이 글로벌 사우스에서는 권위주의가 강화되고 또 서방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극우, 포퓰리즘, 제노포비아 뭐 이런 것들이 대두되면서 민주주의 그것이 떨어지는데 그게 어떤 의미를 갖느냐면 저는 민주주의 국가일수록 자유주의 국제 질서에 컨트리뷰션, 디보션 하려는 의지가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이 결국 민주주의가 약화되는 것이 자유주의 국제 질서를 유지해 나가는 동력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라고 생각을 하고 세계화가 지금은 뭐 디글로벌라이제이션 또는 슬로발라이제이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저는 세계화의 추세는 큰 변함은 없다고 봅니다. 다만 세계화의 범위가 많이 이제 축소가 되는 것이 이제 경제 안보 때문에 많이 단절이 되고 이 디커플링이라든지 디리스킹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세계화가 제약을 받습니다만 전체적인 흐름은 저는 그대로 갑니다만 세계화보다는 이 블록화, 지역화로 대체되는 것이 아닌가. 근데 그것도 제가 보기엔 자유주의 국제 질서에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그런 현상이라고 보고요. 마지막으로 서구의 통치 능력, 거버넌스가 많이 약화되면서 그것도 이 자유주의 국제 질서를 유지해 나가는데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구심력 약화에 덧붙여 원심력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소위 크링크로 대표되는 국제사회의 자유주의 국제 질서에 대한 수정주의 세력, 권위주의 세력이 상당히 힘을 얻고 있는 거죠. 특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라든지 최근 중동 전쟁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간의 연대가 늘어나고 그 연대가 결국은 자유주의 국제 질서에 대한 도전으로 발전하는 게 아닌가. 그 두 번째는 글로벌 사우스의 대두입니다. 예전에 이제 개도국이 그룹인데 그룹 오브 77이었습니다만 많이 바뀌었습니다. 우선 경제력이 많이 붙었고요. 두 번째로는 예전에는 넌 얼라인드였습니다. 즉 비동맹입니다. 동맹을 맺지 않는다 했는데 지금은 멀티 얼라인드입니다. 가능하면 여러 미국하고도 러시아하고도 중국하고도 가리지 않고 동맹과 연대를 통해서 자기의 외교적 국력을 승수하는 그런 효과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 사우스가 국제사회에서 목소리가 높아진 거죠. 그리고 기존의 국제 질서를 바꾸자는 그러한 것들이 많아진 거죠. 그러면서 세 번째가 세계 경제가 침체된 겁니다. 저는 민주주의와 자유주의 국제 질서와 경제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제가 어느 정도 받쳐줘야 민주주의도 할 수 있습니다. 경제가 흐트러지니까 미국의 민주주의 거버넌스가 흐트러진 것이고 자유주의 국제 질서가 흐트러진 것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세계 경제가 얼마나 빨리 회복하느냐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맥락 속에서 유엔과 다자주의가 굉장히 위기에 처해 있는데 우선 첫 번째는 강대국들이 국제법 위반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국제법에서
소위 무력 사용, 힘의 사용에 관한 한은 강대국은 거의 예외 없이 지금과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달라진 건 뭐냐? 예전에는 P5, 즉 안보리의 상임이사국들은 거의 큰 전쟁에는 개입을 안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큰 전쟁 자체를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이 담보해야 할 나라들 가운데 미국과 러시아 이 두 나라가 계속 그렇게 하고 중국도 굉장히 그런 포텐셜이 있다는, 물론 영국과 프랑스는 이걸 이제 유지하는 쪽으로 가니까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도움이 되는 거지만 그런 게 있고요. 미국이 베네수엘라나 이란 공격 명백한 유엔 헌장과 국제법 위반입니다. 근데 서구가 그거를 노골적으로 미국을 비판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중국도 보면은 남중국 계획 9단선이라고 지금은 10단선 또 뭐 하나 더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10단선 얘기하는데 동중국해를 뭐 중국의 영해 내지는 내해로 지금 간주해서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안보리 위반을 제재 위반을 뭐 거의 눈 감아주고 그걸 감시하는 전문가 그룹조차도 해체를 하고, 그리고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를 막고 있는 이러한 현실. 이게 뭐가 다르냐면요. 예전에는 강대국이 국제법이나 이 유엔 헌장을 위반했을 때 그렇지 않았다라고 정당화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떠냐? 아예 그런 노력을 안 합니다. 그러니 그게 사실은 위험한 거죠. 왜 그러냐면 그러한 법을 지키려는 의사를 표명하는 것이 결국은 그 국제법의 효능, 유엔 헌장의 효능을 인정하는 것이건데, 근데 그 효능 자체를 지금 부인하는 그런 사태가 된 거죠. 그래서 그게 사실은 제일 큰 문제고, 그리고 트럼프가 역시 거래적 일방주의를 하는 것도 굉장히 위기를 조장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래 외교를 하는 입장에서는 다자 외교는 정말로 낭비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전부 양자 외교입니다. 지금 바이든 정부 때 했던 소다자 그룹 만들기 뭐 이런 것들은 거의 미국이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지난번에 행정명령을 통해서 66개 국제기구에서 탈퇴를 하고 국제기구에 대한 지원을 끊었습니다. 사실 유엔에 있어 보면요, 유엔 회원국 분담금은 비스켓입니다. 유엔이 운영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자발적 기여금입니다. 미국 같은 나라들, 서구, 유럽 같은 나라들이 회원국의 회비보다도 훨씬 더 많은 돈을 자발적 기여금으로 냅니다. 그래서 유니세프라든지 뭐 유네스코라든지 이런 것들이 움직였는데 여기서부터 다 끊어버리니까, 그리고 미국 자체가 ODA를 다 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주고 있고, 그러한 미국의 공간을 중국이 지금 메워가고 있는. 근데 중국은 잘 아시다시피 굉장히 중국처럼 중국이 사회주의냐 자본주의냐 하면 내가 답변을 못합니다. 자본주의적 요소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약탈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중국이 국제 질서를 굉장히 영향력, 목소리가 높아졌을 때 과연 국제사회가 어떻게 될 것이냐, 저는 굉장히 우울한 그림이 그려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자주의에 대한 신뢰도 저하가 되어 있습니다. 그건 뭐냐? 그거는 유엔과 국제기구의 어떤 개혁 실패도 있다고 봅니다. 개혁 부족. 그래서 미국이나 서구는 계속 유엔과 국제기구의 개혁을 주장했지만 그렇게 별로 실현이 안 됐고, 이제서 이제 뭐 유엔이 지금 뭐 정말 힘들어가지고요. 뉴욕에 있는
부서를 어디로 옮기냐? 케냐 나이로비를 옮깁니다. 예, 제네바에 있는 건 나이로비 옮겨. 왜? 나이로비가 물가가 싸거든요. 그리고 회의를 1년에 3번 하던 거 2번 내지 1번 반으로 줄입니다. 그리고 기간 6주 하던 거 4주로 줄입니다. 전반적인 현상입니다. 그만큼 지금 국제사회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저는 국제사회가 굉장히 지금 파편화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자별로 또는 지역별로 다 프래그멘티드 돼가지고 이것을 어떤 다자주의라는 프레임을 통해서 하나 합의를 해서 그거를 실행에 옮기는 과정이 굉장히 어려워진 겁니다. 저는 1990년대 후반과 2000년대 초반에 유엔에 근무하면서 크게 2가지 업무에 종사를 했습니다. 하나는 국제형사재판소를 설립하는 작업 3년 내내 관여했고, 그 다음에 2005년에 유엔 개혁에 제가 1년 동안 완전히 차석대사로 관여를 했었습니다만, 그때만 해도 미국이 이 유일초강대국으로 그걸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오케이 한 거는 굉장히 빨리 합의가 됐습니다. 예를 들면은 미국 유엔 회원국이 지금 193개국입니다만은 총회 같은 데에서는 그건 완전 형식적인 그겁니다. 협의는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다 비공식 회담입니다. 그 비공식 회담이라는 건 뭐냐? 인터레스트 그룹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럼 인터레스트 그룹끼리 모여서 자기들의 안을 이렇게 만들어냅니다. 그럼 인터레스트 그룹, 리저널 그룹 간에 이제 바게이닝을 하는 겁니다. 교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초안이 만들어지면 총회 가서 뚝뚝 두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총회는 아무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2005년 유엔 개혁할 때 보통 보면은 한 15개국에서 30개국 사이에 핵심 국가들만 모읍니다. 그래서 비공식 협의를 합니다. 거기서 다 정해져요. 그러니까 그 15 내지 30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국제사회의 동향에 나름의 역할과 위상을 확보하느냐 못하느냐거든요. 그래서 이런 파편화가 되면서 이게 굉장히 이러한 것들이 이제 작동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지금 ICC 국제형사재판소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그건 클린턴 대통령과 영국의 블레어 총리의 그게 없었으면 불가능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반대하면 절대 못합니다. 근데 클린턴이 그거를 허용을 했고 나중에 결국은 가입을 안 했습니다만은 그걸 허용해 줬기 때문에 그게 만들어진 거고 지금 작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 역할을 할 국가가 이제는 없는 겁니다. 미국도 중국도 그럴 할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유엔과 다자 기구의 역할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고요. 유엔은 본질적으로 구조적인 문제점을 안고 태어난 기구입니다. 뭐냐면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에 거부권을 주었고 거부권에 의해서 얼마든지 강대국의 불리한 사안은 비토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없고 그것이 유일하게 작동했던 게 사담 후세인이 쿠웨이트 침공했을 때 다국적 군을 구성하는 걸 P5 전원 일치에 의해서 승인해준 그게 유일한 사례입니다. 그 뒤에는 없습니다. 일부 리비아나 이런데 공군 폭격하고 하는 거 허가해준 적이 있습니다만 굉장히 예외적인 거고 언제든지 중국이나 러시아나 미국은 주로 이스라엘 커버하기 위해서 거부권 행사하고요. 러시아는 중국은 전부 자기들의 영향권에 있는 국가들을 비호하기 위해서 했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유엔이 소위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라는 그런 일차적 기능을 제대로 수행을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같은 현상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글로벌 이슈가 과거에 비해서 아까 말씀드린 초연결성에 의해서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뭐 기후변화, 그 다음에 트랜스내셔널 크라임이라든지 사이버 범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일 국가 또는 일 지역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폭발적으로 늘어났고, 반면에 그것을 다룰 글로벌 가버넌스는 위기에 처해 있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지역이나 소다자의 어떤 기구들이 상당히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한국의 목표와 역할인데, 사실 한국은 지구상에서 제일 외로운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어느 지역 그룹, 어느 이해 그룹에도 속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군다나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간 나라이기 때문에 박쥐신세입니다. 개도국도 아니고 선진국도 아니고 G7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G10에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도 지금 모르는 상황이고, 어떤 면에서는 우리는 선진 개도국입니다. 예, 그래서 그리고 아시아 지역 그룹은 어떤 서브스텐스, 실체적인 사안에 관해서는 결정을 못합니다. 오로지 절차적인 것만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유럽은 EU, 한 블록으로 하죠. 그 다음에 아프리카는 AU가 블록으로 합니다. 또 중남미하고 캐리비안 국가들은 또 거의 하나로 블록 보팅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어디도 속하지 않는, 그러니까 한국하고 일본이 제일 외로운 거죠. 동남아만 해도 10개국이 블록 보팅합니다. 아세안 해온, 지금 뭐 동티모르 들어서는 11개국입니다만 그냥 어떤 면에서는 동남아 국가는 11개국의 표는 그대로 받고 시작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대로 받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하나 다 해갖고 받아야 합니다. 그만큼 우리는 고립되어 있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그런 네트워킹을 해야 하는 나라. 그렇지만 다행인 거는 우리가 무역을 통해서 또는 ODA를 통해서 상당한 네트워킹의 어떤 그거를 구축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외교라는 건 기본적으로 no free lunch입니다. 세상에 공짜 없듯이 외교도 공짜로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다 레버리지가 있어가지고 레버리지를 상대방에게 행사하고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는 게 외교인데, 아직까지 우리 사회의 외교에 대한 개념은 그 정도까지 가지 않은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가 위상을 확보하고 또 우리 외교를 통한 국익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저는 다자 외교를 중견 국가로서 굉장히 중시하고 나가야 하는데, 자기 변호했다고 변호사를 유엔 대사에 임명해서 완전히 그 대표부 건물에 콕 박혀 있는 이 나라가 과연 제대로 가는 건지 전 심히 걱정입니다. 진짜 유엔 대사는요 정말 다재다능해야 합니다. 그리고 경험이 풍부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형식적인 자리에 나가서 스테이트먼트 읽는 거는 유엔 대사가 하는 일의 5%도 안 됩니다. 95%는 다양한 비공식 협회에 가서 우리 국익을 갖고 우리 친구를 만들고 그거를 실현해가는 그 과정이 바로 유엔 외교인데, 그런 공관장이 그런 식으로 임명이 되면 그거 우리 확보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게 굉장히 문제고요. 제가 그 유엔에서 대표부 5년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ICC 만드는 작업이라든지, 또 우리가 그 생명공학이 발전해 가지고 옛날에 그 인간 복제 휴먼 클로닝에 관해서 세계가 둘로 쫙 짜겨졌습니다. 한국하고 영국하고 중심이 돼 가지고 이 서랩틱 클로닝이라고 그래요. 그 의료용 복제는 허용하자. 반면에 이 이태리를 중심한 카톨릭, 그리고
해결 국가들은 이 대화도 생명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안 된다. 뭐 selective cloning도 안 되고 어쨌든 그건 전면 금지하자 갖고 붙은 적이 있습니다만 저희는 이제 이 과학적 목적인 의료용 목적인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허용하자라는 입장에서 영국과 함께 붙었었는데 뭐 그런 과정에서도 상당히 한국이 역할을 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2005년 유엔 개혁할 때 저희는 그 다양한 코올리션 오브 더 윌링이라고 그래갖고 이 소다자 그룹이 있습니다. 그래서 R2P라든지 또는 피스 빌딩 커미션을 만드는 문제라든지 PBC죠. 그거 또 휴먼 라이츠 카운슬, 그러니까 저는 커미션 온 휴먼 라이츠였는데 그걸 HRC로 안보리 경제사회 이사회급으로 올리는 그 작업을 함께 했고 그런 것들이 결국은 저는 한국의 외교 레버리지를 키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후변화에서 한국이 역할을 하고 또 해양법에서 역할을 하고 하는 것들이 결국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능동적 긍정적 역할과 기여를 하는 국가다라는 퍼셉션, 인식을 심어줌으로 해서 대한민국의 국익과 위상을 확보해 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보건 분야라든지 사이버, AI, 기후변화, 그리고 디벨롭먼트, 개발 경원, 그리고 뭐 인권 이런 데에서 적극적으로 역할을 함으로 해서 외교 자산을 축적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중견국가 치고 국제법과 이런 글로벌 이슈에 소극적인 나라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적극적으로 이러한 중견국 연대를 만들어야지 되고요. 대부분 보면 남이 만들면 우리는 들어갑니다. 그러지 말고 우리가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니셔티브를 갖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R2P 같은 경우는 한국하고 뉴질랜드하고 스위스하고 만들어서 상당히 그 기여를 했는데 그런 것들이 많아야 하고요. 그리고 저는 우리도 이제 포스트 트럼프를 좀 보고 행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저는 일탈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마가라고 하는 미국의 어떤 외교와 경제를 되살리겠다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 이후도 계속이 됩니다. 그렇지만 트럼프의 충동주의적 그리고 거래적 외교가 저는 그렇게 많이 오래가리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 이후에 뭐 벤스라든지 뭐 이런 사람이 되면은 상당 부분은 승계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좀 더 우리는 이 다자외교에서 미국이 못하는 공간을 우리가 메우면 저는 결국 미국한테 우리가 하나의 레버리지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미국이 지금 ODA 다 끊어버렸거든요. 그 ODA를 한국과 일본과 EU와 협조를 해서 제대로 하게 되었을 때 글로벌 사우스가 중국의 영향권으로 들어가는 것을 어느 정도 견제했다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고 그건 미국이 나중에 평가를 하고 그게 우리의 외교 자산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더 저는 큰 지구 전체를 바라보는 그러한 외교를 우리가 할 때가 됐고 그러려면 양자외교뿐만 아니라 다자외교에 굉장히 힘을 쏟아야지 되고 그것의 수단은 국제법이 돼야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한 1시간 한 것 같은데 네. 제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아유, 우리 신대사님이 한 2001년